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솔루션 아키텍트 한지수라고 합니다. 앞서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활용해서 많이들 개발하고 계시는 사스 서비스, 그래서 사스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어떤 점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많이 사스를 개발하고 계신 분들 많이 만나보고 있는데요. 사스를 개발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대부분 다 개발을 다 해놓으신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사스를 잘 개발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게 진짜 사스인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스에 대한 정의부터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스에 대한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스는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실 건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서비스 형태를 보면 사스 공급자는 그 사용자에게 판매할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에 이제 호스팅해 놓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를 마시는 방법과 사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면 사스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커피를 내려 마시기 위해서 모든 도구들을 다 구매하고 커피를 마시는 걸 이제 아이아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스프레소 같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그 커피 캡슐만 넣으면 원두를 추출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방식은 파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서 원하는 캔을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캔커피를 골라서 계산을 한 다음에 바로 따서 마시기만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사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캔커피처럼 바로 구매만 하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스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과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방식에 대한 차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선이 오시는 부분이 이제 저는 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객 환경에다가 서버를 납품하고 그 납품된 서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방법, 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이제 대신에 이제 소프트웨어 온 클라우드 방식이라 그래서 고객에 있는 서버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에 있는 VM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나는 클라우드를 활용했다라는 측면에서 사스 서비스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좀 혼선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스라고 하면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방식 그림처럼 이제 클라우드 위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할 수 있는 제공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근데 이 제공 환경을 고객별로 각각 줄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강조하는 거는 멀티 테넌트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성해 놓고 고객은 웹을 통해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이 모습을 만드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이 뒷부분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사스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업들이 사스를 개발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어떤 부분을 기대하셨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제 구독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매출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 같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신청했을 때도 그 실무자의 개입 없이 이제 자동으로 서비스 환경이 프로비저닝 된다는 점, 그리고 만약 문제가 생겼을 때 고객 사이트로 달려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 패치나 업데이트를 관리하기 때문에 고객별로 소스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또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기업은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사스를 시작하게 했는데 고객은 어떤 장점 때문에 사스를 선택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기업이 사스를 선택하게 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구독 기반으로 소프트웨어를 월과금 아니면 분기 과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중간 구독 모델을 또 변경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라이센스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도 한 번에 큰 돈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펙스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엔지니어가 사무실로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이제 조치될 때까지 퇴근을 못하는 일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사스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된다. 그리고 요즘같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시기에 회사 PC에서만 접속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사실 큰 매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점을 뽑았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사스는 어떤 사스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크게 수평적 사스와 수직적 사스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수직적 사스라고 하는 거는 특정 산업에 특정 산업을 특화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스마트 팩토리라던가 아니면 뭐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라던가 이런 부분이 버티컬 사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평생 가야 회계사들이 쓰는 솔루션을 구매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런 버티컬 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사용자들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고객 확보를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많이 투자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게 된 고객들은 웬만해서는 잘 이탈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에서는 이 산업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뭔가 규제나 변화가 생겼을 때 그 솔루션에 바로바로 반영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반면에 이제 그 수평적 사스를 보시면 수평적 사스는 우리가 메일이나 메신저 같이 주로 업무 협업 시스템 같은 걸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뭐 어떤 산업에 있던 메일을 보내야 되고 메신저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대신 시장이 광범위한 만큼 경쟁사도 많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동향들이 요즘에 어떤 동향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경쟁력을 갖추시고 시장에서 우위를 계속 선점하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팔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스가 B2B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 B2C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구매까지 이어지기에 의사결정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하지만 이 세일즈 담당자들은 이 구매 결정이 긴 시간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어디서 홀딩이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그 이해관계자들하고 좀 신뢰 있는 관계를 구축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이미 이 소비자는 다른 솔루션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 솔루션을 구매하는 거에 흥미가 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고객이 뭔가 관심을 보인다라고 하면 이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세일즈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사스는 진짜 사스일까라고 이렇게 제가 10가지 질문을 적어봤는데요. 이 질문은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공유해 드리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어떤 답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뒷장에 힌트를 좀 마련해 놨습니다. 네, 사스가 꼭 갖춰야 되면 좋다고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좀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처음 나오는 거 이제 멀티 테넌시 모델인데요. 그 사스 하면 멀티 테넌시 모델 나오고 멀티 테넌시 나오면 MSA 얘기 나오고 MSA 얘기 나오면 쿠버네티스 얘기 이게 좀 줄줄이 늘 같이 따라다니는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때 어떤 단위로 리소스를 공유해서 쓸 거고 어떤 단위로 리소스를 분리해서 쓸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캔커피처럼 팔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신청했을 때 그 환경이 프로비저닝 되기에 뭔가 수동적인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이제 자동으로 프로비저닝 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대부분 자신들 기업만의 자격증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 자격증명 시스템과 우리의 사스 솔루션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제공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구독 기반으로 청구할 수 있는 모델들 가져가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사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고객들이 하나의 서비스를 공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고가용성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언제 갑자기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좀 유연하게 소프트웨어 스택이나 하드웨어 스택을 가져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 침해나 유실 같은 게 없도록 데이터 보안을 챙기셔야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디를 가진 고객이 어떤 액션들을 했는지에 대한 감사 기록을 제공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 아이디별로, 사용자 액션별로 로그를 남기고 그 로그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이제 리마인드 차원으로 다 알고 계신 얘기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잘 만들어 온 사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지, 어떤 점검 포인트들을 가져가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첫 번째는 서비스 가용성 점검입니다. 여기서 저 가용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서비스에 대해서 어떤 요청을 했을 때 장애 없이, 중단 없이, 오류 없이 내가 원하는 값을 돌려줄 수 있는가, 그렇게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서버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요청을 날렸을 때 그 요청을 처리하는 모든 구간별로 다중화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화 구성만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다중화로 구성해 놓은 것들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또 마련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다중화를 구성하는 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때문에 이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다중화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시면 이제 서비스 요청 구간별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수동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래야 다운타임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프로세스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응답성 점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답성 점검은 아까 앞쪽에서는 가용성은 오류가 없이 응답이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제 응답성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나에게 응답을 주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서비스를 쓰다 보면 뭐가 안 돼요, 뭐가 느립니다, 이렇게 그 연락을 주시긴 하는데, 느리다라는 게 상당히 주관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시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그게 느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오픈하기 전에 서비스의 기능별로, 그리고 이제 사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환경별로, 뭐 PC에서도 붙을 수 있고, 뭐 모바일에서도 붙을 수 있고, 또 이제 PC에서 붙는다면 어떤 브라우저로 붙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주요 그 구간들이 어느 정도 응답 속도를 갖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기준치를 마련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를 오픈한 이후에는 APM 같은 모니터링 도구를 통해서 뭐 구간별로 서비스가 느리게 응답되는 곳이 없는지, 그리고 느리게 응답된다면 그 부분들을 어떻게 튜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계획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서비스 확장성 점검입니다. 이제 확장성은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서비스가 상당히 잘 돼서 우리 서비스를 쓰고 싶은 고객들이 줄을 섰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이제 지금 서비스에 사용자들이 막 늘어나서 뭔가 그 트래픽을 분산시켜줘야 되는데 어떤 자원을 얼만큼 늘려줘야 될지 모른다면, 그래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이건 오히려 그 사용자가 많아진 게 기존 서비스에 좀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이 부분도 오픈하시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리소스로 어느 정도의 요청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치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기준치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계속 보정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정해 나가신 수치를 통해서 어떤 그 서비스를 증설해야 될 시점이 오면 그 단위별로 이제 증설 계획을 만들어셔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준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딱 공식을 드리면 좋겠지만,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돌아가는 솔루션에 따라서 그 기준치는 다 동일한 공식을 적용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거는 각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운영의 묘를 발휘하시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의 사용률이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제 임계치가 넘었다,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다라고 알람이 올 때만 모니터링을 확인하지 마시고, 평상시에도 어느 정도 수치를 사용하는지 모니터링을 잘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서비스 신뢰성 점검입니다. 이제 신뢰성 점검은 내가 믿고 쓸 수 있는가, 내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대부분 백업과 이제 복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서서 이제 고가용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서비스가 이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양쪽에 저장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업을 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백업 데이터를 양쪽에 보관하는 것과 백업을 받아서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양쪽에 데이터를 저장했다 하더라도 한쪽에서 데이터가 삭제되면 그 나머지 쪽에서도 동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업을 수행하셔서 다른 저장소에 보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업 정책이나 백업 주기 이런 부분들은 서비스 그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 정책과 연계를 가지고서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복구 테스트를 진행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장애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좀 긴장을 하거나 좀 우왕좌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장애가 나면 어떻게 복구할지에 대해서 또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커맨드 베이스로 그 복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서비스 지원 점검입니다. 그 서비스 지원 점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 일일이 다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때문에 그 FAQ나 챗봇 아니면 뭐 기술 문서 같은 거를 좀 상세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고객 문의 채널 같은 거를 마련해 뒀다라고 하면 각 처리 프로세스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셔서 그 지정한 담당자들이 어느 정도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응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고 응답률에 대한 부분도 개선을 해야 이제 기존 고객의 이탈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가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서서 기대했던 포인트가 뭐고 어떤 것들이 좋다 아니다, 사스를 하는 것이 좋다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스를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소프트웨어 판매 방식하고 다르게 이제 사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사용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웹 서비스를 유지 보수해야 되는 비용이 있고, 뭐 빌링이나 결제 같은 서드 파티 솔루션과 붙였다고 하면 그 서드 파티 솔루션을 또 사용하는 비용도 필요합니다. 때문에 이제 원가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구독료에 녹여 넣으셔야지 이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상황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스 서비스를 앞두고 점검해 봐야 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모두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서비스 오픈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빨리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고 좀 장기적으로 어떤 포인트들을 점검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